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가 요즘 좀 자주 나오는 편이네요. 네, 올 초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무성했죠. 그래서 봄 내내 기다렸었는데 봄을 지나서 초여름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대반격에 대해 그간 침묵해오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수도 키우에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뒤에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 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직접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날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면서 전략물자 비축량 사용분을 통해 이는 입증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권은 어떤 전투 지역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반격이 시작된 곳은 어디인가요? 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바흐무트 동부, 도네츠크 남부, 그 다음에 자포리자주 남부 등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주 등에서 철도와 도로 점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공 방향이 만약 자포리자주라면 이는 명백하게 러시아의 크림반도 육로 회랑을 끊으려는 시도죠.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 17에서 제가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점령한 후에 궁극적으로 러시아군을 패퇴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최소 전략 목표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최소한의 전략 목표는 크림반도 육로 회랑이죠. 업데이트 17에서 제가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여력이 있다면 다음 목표는 멜리토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림반도로 그냥 들어갔다가는 우크라이나군 좌측면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상륙작전 비스무리한 것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을 점령하게 되면 이 멜리토폴 바로 아래 프리아조프스키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육로 회랑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통안의 땅인 마리우폴을 재점령한다면 러시아의 전략 목표를 완전히 좌절시킬 수 있죠.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헤르손, 멜리토폴, 마리우폴로 이루어지는 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반면에 자포리자에서 멜리토폴로 가는 길은 비교적 짧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에서 멜리토폴로 가는 공격 루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도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이미 멜리토폴에서 베르단스크로 가는 일대에 약 70km에 걸쳐서 견고한 참호선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지난 4월 말에 찍힌 멜리토폴 일대의 위성 사진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참호를 긴 거리에 걸쳐 구축했어요, 러시아군이. 더욱이 주거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참호선이.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쉽게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자칫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르는 포병 및 다련장 로켓 공격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정확도가 높은 하이마스를 쓰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이마스는요, 여러분들, 적의 주요 거점을 그야말로 저격하는 데 적합합니다. 전면적인 공격 작전에서 광역 제압을 하기에는 로켓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포병 화력은 솔직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좀 압도적이에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군은 기계화 부대의 위력 정찰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약점을 파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9일 미국 군사매체 워전과 네덜란드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에 따르면요, 러시아는 최근 자포리자주 지역에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M2 브래들리 장갑차와 레오파르트 2A6 등의 모습이 담긴 드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말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제47기갑 여단이 1,500명의 병력과 150대의 장갑 차량으로 4차례 러시아 방어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격퇴됐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병력과 장비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최소 2대의 레오파드2 전차가 격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여기 한번 사진 보시죠. 이제 레오파드2가 이제 격파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주목해 보면요, 레오파드2A6하고 미국의 M2 브래들리 장갑차가 좁은 곳에서 뒤엉킨 채 전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 아마 우크라이나군의 위력 정찰 부대가 진행 중에 러시아군의 포병 혹은 다연장 로켓 공격에 걸린 것 같습니다. 실제 러시아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부대를 향한 러시아군 포병 공격을 볼 수 있어요. 1년이 넘는 전투를 통해 러시아군도 분명 무엇인가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인 정찰 드론을 통해 우크라이나군 기갑 부대의 위치를 파악한 후 자주포나 다연장 로켓을 퍼붓는 공격, 이걸 굉장히 잘 배웠을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여름에도 한번 이런 걸 해서 러시아군이 재미를 봤다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여러 차례 재미를 본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번에도 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어보다 공격 작전이 훨씬 고난도의 작전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견고한 참호지대를 구축하고 우크라이나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제공권이 러시아군에 있는 것도 문제죠. 우크라이나 공군은 현재 공격군에 대한 근접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공군은 최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 기갑 차량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을 엄청나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무기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드론입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드론은 대활약을 하고 있죠.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재미를 봤었는데요. 이젠 러시아군도 대량의 드론을 사용하며 양측은 이른바 드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는 자국산 랜시스3 자폭 드론으로 엄청난 전가를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 러시아 국방부는요, 자폭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을 공개하며 이를 과시했습니다. 이 랜싯은 러시아의 자라 에어로그룹이 러시아 육군을 위해 개발한 무인 자폭 드론입니다. 2019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미 2019 군사 엑스포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죠. 랜싯은 정찰 및 자폭 임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고요. 최대 이륙 중량은 12kg, 자폭 모드에서는 고폭탄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광전자 유도 장치와 TV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고요. 비행의 최종 단계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내비게이션, 통신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라 에어로의 수석 설계자인 알렉산더 자카로프에 따르면 랜싯 드론은 전기 모터로 작동되며 최고 시속 300km로 비행할 수 있고 비행 중에 적의 무인 전투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으며 지상 또는 해상 플랫폼에서 캐터펄트 발사기를 통해 발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랜싯은 2022년 6월부터 러시아 육군에 대량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부터 전과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죠. 네, 랜싯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자주포, 탱크 및 군용 트럭과 같은 다양한 우크라이나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비디오가 소셜 네트워크에 등장했습니다. 손상되거나 파괴된 목표물 중에는요, S-300 미사일 시스템, 북 야전방공 미사일 시스템, T-64 탱크, 서방이 제공한 M777 및 FH-70 야포, M109 AHS 크라브 및 세자르 자주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이란산 샤우드 136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사용된 반면 이 랜싯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고가치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보고에 의하면 랜싯이 불발이 많으며 철조망이나 그물에 걸릴 경우 쉽게 무력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요, 자주포나 포병진지에 울타리, 철조망, 심지어 나무 통나무를 사용해서 주변에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야포에 무슨 뭐 그물 건 게 아니라 철조망을 지금 걸고 있죠. 이 철조망에 이 랜싯이 걸려서 지금 랜싯이 망가진 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방어 수단을 급히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이 랜싯에 시달렸다는 증거입니다. 네덜란드 오픈소스 정보 웹사이트 오릭스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 기준으로 랜싯 드론은 전쟁 중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100회 이상 적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소식통들도 랜싯 드론의 높은 효율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이 수입 전자제품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마이크로칩 대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랜싯 드론을 대량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체는 더욱 대형화됐고요. 탄두 중량이 증가한 반면 최고 속도는 약간 느려졌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이 랜싯 3가 우크라이나 반격 저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론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드론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있기 직전 러시아는 5월 29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대적인 드론 공격을 단행했죠. 5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무려 15번의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40기의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러시아의 끊임없는 드론 공격에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심하게 소모됐다는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공 자산을 총동원해 러시아군의 드론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방이 제공한 패트리엇과 나삼스도 미사일과 드론 방어에 투입되었죠. 그런데 서방제 방공 시스템이 워낙 고가라 마구 쓰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드론 방어를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일부 거점 방어용 드론 방해 전파 시스템을 들여왔었는데요. 이게 의외로 효과가 별로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드론 방해 전파 시스템은요, 원격 조종 드론에게 유효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사용한 샤헤드 136 등 장거리 자폭 드론은요, 미리 좌표를 입력해놓고 AI가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의 전파 방해 장치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즉, 소프트킬 방식은 먹히지 않고요, 직접 맞춰서 떨어뜨려야 하는 하드킬이 유일한 방법이죠. 따라서 그동안 드론 격추의 효과가 컸던 독일제 게파드 대공전차가 키이우 등 주요 도심 인근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는 이렇다 할 드론 방어 시스템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랜시 드론은 자칫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좀 불리한 건가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6월 12일인데요. 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침공군의 점령지를 탈환하기 위한 대반격 작전 초입에서 일부 진전을 봤다는 서방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는요, 10일 1일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최근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 여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중요한 작전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서 러시아군 제1방어선을 뚫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얘기했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진전이 느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군 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전선 여러 구간에서 최대 1.4km를 진격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11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남동부 도네츠크 주에 있는 마을 3곳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혔죠. 우크라이나군은 제28여단 군인들이 도네츠크주 한 마을을 해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방어선 일부를 뚫었음을 인정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다만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하루 만에 점령지를 탈환하는 그런 몇몇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역시 적지 않은 손실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관료들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만큼이나 이번 대반격 초기 작전에서 피해를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반격을 대비해서 주요 요충지를 요새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반격의 초입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전황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분명한 것은 그동안 모두가 예측했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봄을 넘겨 여름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대규모 전투가 아마도 양측이 벌이는 마지막 대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이번 전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성공 여부는 한 1, 2주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의 탄력을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저는 놀라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유받은 독일제 레오파드2 전차에 하얀색 십자가를 그려놓은 그런 사진을 본 거죠. 근데 이게 레오파드2 전차뿐만 아니라 자주포와 게파드 대공전차에도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자칫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 2차 대전 초기 나치 독일군은 자신들의 전차에 흰색 십자가 표시를 넣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체 우크라이나군의 전차가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이런 몇몇 이 차량의 승무원들이 그랬겠지만 자유세계가 지지하고 침략자를 물리쳐야 하는 명분이 확실한 우크라이나군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일탈 행위가 자칫 우크라이나군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 언뜻 보면요, 엄청나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사진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뭔가 좀 그 우크라이나군 수뇌부에서도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